안녕하십니까. 2021년 4월 2일 새벽 무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과 내일 4월 7일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이죠.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했고요. 근데 오늘 제일 관심을 끄는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전투표였습니다. 왜 그러냐면 오늘 오전 11시 정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사전투표를 할 것이다. 이게 미리 예고가 돼 있거든요. 그런데 잘 아시지만 3월 4일에 검찰총장 측을 총장직을 던지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상 칩거 상태였습니다. 간간히 뭐 동정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공개적인,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 나타난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. 그렇죠? 왜냐면 3월 4일 날 총장직을 던지면서 그 이후에 집 주변에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거 한번 사진 찍힌 적이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조용하다가, 그 다음에 이런저런 문제가 뭐 이거 뭘 하느니 뭐 공부를 하느니 이런 얘기, 저도 뭐 그걸 유튜브 한번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가, 그 다음에 자 101세 철학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하는 건 이제 사후에 알려졌고요.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이 사람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초등학교, 대학교 동기죠. 그래서 만났다. 뭐 여기까지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만났다. 뭐 이것도 또 알려져 있습니다. 그거는 이철우 교수의 아버지입니다. 그런데 그때 상황을 봤더니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자기 친구인 이철우 교수하고 만나서 저녁을 먹었다. 이게 이제 원래의 의미고, 그날 만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실은 이철우 교수를 만난 게 아니고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만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. 왜 그러냐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DJ가 1997년 대선에 도전하기 전에 그 대선 기획을 담당했던 팀장이었습니다. 대선 기획팀장입니다. DJ의. 그 다음에 본인이 1992년에 대선에 도전했다가 김영삼 민자당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었다가 그냥 경선을 중도 포기하고 탈당해서 대선에 도전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한 사람이죠. 그러니까 본인의 실패, 그 다음에 DJ의 대선 기획, 그래서 실제 DJ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입니다. 그때 그 팀장이었으니까. 그런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지금 아무 얘기도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깊은 얘기, 대선에 도전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된다, 실패하지 않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, 뭐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대선 기획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, 이런 거를 컨설팅을 해주지 않았을까. 이게 이제 저의 분석이었죠. 그런데 오늘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서대문구 남과자 일동의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아버님께서 기력이 정정하지 않으셔서 모시고 나왔다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근데 이게 다입니다.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아니 이거를 대권행보로 해석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?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. 그 다음에 왜 사전투표에 나선 이유가 뭡니까 하는 부분, 이런 것도 묵묵부답. 근데 왜 묵묵부답했을까?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그걸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사전투표를 몇 시쯤에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들에 의해서 언론에 고지가 된 바 있습니다. 물론 어느 한 신문이 먼저 단독 기사로 썼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월 2일 날 오전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사전투표를 한단다, 아버지 모시고, 이게 고지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현장에 기자들이 한 100명 넘게 모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러면 제가 궁금해하는 대목, 그러면 거기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할 것이다, 뭐 이런 얘기도 충분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윤 전 총장이 나와서 그 뭐 자연스럽죠. 아버지 모시고, 뭐 아버지가 워낙 연로하니까 같이 모시고 나와서 투표하고 기자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 답변도 굳이 정치행보로 해석해도 되느냐? 뭐 기자분들이 그거에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아버지 모시고 나왔습니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굳이 묵묵부답할 이유가 뭐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, 이런 데에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. 왜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, 이거는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연 대선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
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. 그런데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.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첫 번째. 자, 하필이면 보통의 경우 이런 명사들은 부부가 나와서 투표를 하는 모습을 사진에 찍힙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왜 윤석열 전 총장은 부인과 함께 나오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을까? 그거는 저는 부인의 노출을 윤 전 총장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, 이렇게 봅니다. 왜냐하면 여권이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, 그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뭐 수사지휘권 박탈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부인이 나오면 또 장모가 연상되겠죠. 부인의 친정어머니니까 장모가 연상되겠죠. 아마 이런 점들 때문에 부인보다는 아버지를 모시고 나오는 것이 훨씬 더 그 어떤 이미지 형성 작업에 유리할 것이다 라는, 그거야말로 정무적 판단이죠. 그래서 사전투표에 나선 것이 아닌가 싶고, 자, 두 번째, 그럼 왜 사전투표냐, 이런 부분이 있죠. 본투표를 해도 되는데 어차피 지금 뭐 본투표를 할 때 관심을 받으나 사전투표를 할 때 관심을 받으나 관심받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왜 사전투표일까? 이거는 며칠 전에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번 투표는 정의와 상식, 이 부분에 대한 반격의 출발점이다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무슨 얘기냐?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생긴 선거 아니겠습니까? 그걸 잊으면 안 된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울시와 부산시를 합쳐서 820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지금 안 써도 될 걸 쓴다. 이걸 잊으면 안 된다. 그래서 투표를 해야 바뀐다,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, 그 메시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. 그러면 본인의 투표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투표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첫날 오전에 투표를 한 겁니다. 그럼 이 소식이 이제 쭉 전파를 타고 그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들한테 전달이 돼서, 아, 윤석열도 했네? 그래, 우리도 해야지. 뭐 이런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. 근데 그렇게 생기는 사람은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. 국민의힘 지지자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. 그러니까 이건 간접적인 정치행위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전투표를 이렇게 일찍 한 거는 내가 사전투표를 했으니까 우리 유권자들, 서울과 부산 유권자들도 사전투표를 좀 많이 해주세요, 내지는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하는 메시지를 굳이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.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,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. 이거는 냉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.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할 거면 그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왜 사전투표를 고지를 했느냐, 사전에.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뭘 알아볼 수가 있냐면, 아,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직 대권 행보를 할 만큼의 준비가 안 됐구나 하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준비가 됐으면 고지를 할 때는 고지를 한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. 이거는 뭔가 할 말이 있었으니까. 그러니까 기자들 보고 모여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. 기자들 소집 명령하고 윤석열 전 총장 사전투표 고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. 그런데 지금은 손발이 안 맞았습니다. 고지를 했는데 수집해놓고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. 이렇게 된다면 이건 손발이 안 맞았다. 지금처럼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투표만 하고 갈 것 같으면 사전에 고지할 필요도 없었다. 결국은 윤 총장 주변에 아직 손발이 맞는 팀이 없다.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은 아직은 전면에 등장하고 공개 행보를 할 정도의 준비가 미흡하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.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윤 총장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그 이제 서울법대 79학번들이죠. 79학번들이 윤 총장과의 그동안의 에피소드들을 모아서, 에피소드와 사진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책을 하나 낸다고 하고요. 이 책을 이제 내기 위해서 윤 총장한테도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윤 총장은, 아, 나는 거기에는 자료를 안 주겠다, 뭐 이렇게 거절했다는 소식도 있고. 그 다음에 자, 이제 요즘에 어떻게 지지율이 유지가 되느냐, 뭐 그 여론조사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
뭐 리얼미터 나오고 뭐 무슨 한길리서치 나오고 뭐 RN서치 나오고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. 근데 정기 여론조사 오늘 나왔죠. 한국갤럽. 한국갤럽은 좀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에 비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나오는 편입니다. 거기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또 최저치를 경신했더군요. 국정운영 지지율이 32%. 이거는 지난주에 비해서 일주일 전에 비해서 2%포인트 하락한 거고, 이게 긍정평가가 그렇다는 겁니다. 부정평가는 58%. 요 부정평가도 1%포인트 하락하긴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약간 부동층으로 한 3%포인트 정도가 옮겨갔다,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주자 지지율, 이것도 계속 하지 않습니까? 여기에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%로 동률이다. 지금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동률이다. 근데 이거는 한 달 전에는 24%로 동률이었습니다. 이것이 각각 1%포인트씩 떨어져서 이제 23%로 동률. 그 다음에 3위라고 한다면 3위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7%. 그 다음에 안철수 4, 홍준표 2, 오세훈 1% 이렇게 됐고요. 37%가 특정인을 얘기하지 않았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이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지지율 1등은 무응답입니다. 무응답. 37%니까. 그 다음이 23%고 무응답이죠. 이제 이런 것들을 판별 분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37%한테 한 번 더 물어보면 조금 이제 이게 또 의미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. 근데 갤럽은 기본적으로 응답자가 그냥 답변하는 대로 통계를 내는 데입니다. 다른 데는 불러줍니다. 다른 데는 사전조사를 하거든요. 사전조사를 해서 적어도 1%포인트, 1% 이상 정도가 나오는 사람한테 사람을 한 10명이면 10명 추려서 번갈아 가면서 불러주거든요. 갤럽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그대로 그 통계로 반영을 합니다. 아마 그래서 나온 것이 23%. 그러니까 다른 조사와 조금 다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아버지를 모시고 사전투표를 한 부분, 그 왜 그랬을까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준비에 관해서 그 함축하고 있는 의미,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